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사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미제 사건 관련에 대한 내용은 제보를 받기 위해 2, 3년 주기로 다시 새로운 버전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온다,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릴 이야기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게 정말 말이 될까? 보통 우리같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제가 배제하고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은 방송에 나왔을 때 이 부부가 자의적으로 둘이 함께 나갔다 라고 많이 유출하십니다.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당시 상황과 현장의 모습과 심리적인 부분들이 엮이게 되면 그 결과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갔을까? 라는 그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길 거라고 예상되지만 함께 잘 시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양한 의견들, 전 다수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사라진 부부. 현재까지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생존 반응이 현재까지도 없으십니다. 수사의 진전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의 용의자가 있거든요. 그 용의자를 한국으로 데려왔어야만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난 몰라요 라고 얘기하며 재판까지 하면서 뻐겼습니다. 결국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다 보니 사건은 그렇게 멈춰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제가 이 방송을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따 말씀은 드릴 겁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뻐기고 있거든요. 잡았습니다.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노르웨이에서 재판이 열렸고 그 용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직접적인 살인과 관련된 살인이거나 혹은 실종이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송환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100년 1000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첫 번째, 그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추방당해야 됩니다.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면 수사가 재개되겠죠. 그리고 그런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겠죠. 그게 아니면 추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누군가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인 거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용의자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한국에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한국에서 증거가 나오면 이제 다시 그 증거를 바탕으로 보내주세요. 저 사람 용의자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잖아 라는 걸로 지나갔지만 이제 뭐 빼박이면 어쩔 수 없죠.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점, 여러분께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건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어떤 일이 발생된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 얘기였는데요. 16년 5월 27일 금요일 저녁, 연극 배우이신 아내 최 씨가 밤 11시 16분 집으로 귀가하는 CCTV가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CCTV가 찍혔죠. 15층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겠죠. 이 CCTV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뭐 다급하거나 뭐 불안에 쫓기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을 본 그 물건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올라가시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3시 반경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던 남편 전 씨가 동업자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CCTV도 당연히 찍혀 있는 상태였죠. 근데요, 이들 부부는
그렇게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요. 생존 신호가 아예 없죠. 도대체 언제 실종이 된 거냐라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실종 시점에 대한 부분은 실종 신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종 신고가 앞서 말씀드린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제 아내와 남편이 들어갔죠. 일요일을 지나고 가게에 출근을 안 합니다. 월요일이 지나갑니다. 월요일에 이상한 연락을 받습니다. 회사 못 나간다는 문자를 받은 거죠.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가족들이 신고를 했고 결국 31일 화요일 날 밤 9시 52분 문을 강제 개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실종이 된 건 언제냐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생존 신호가 확인됐던 내용은 분명 이 엘리베이터 CCTV가 있는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요. CCTV 어디를 살펴봐도 이분들이 나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부부가 그 안에 없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나갔다는 얘기인데 CCTV는 왜 없지? 경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CCTV를 전체 다 확인할 수밖에 없죠. CCTV로 보관 기간이 좀 짧은 게 문제이긴 했는데 일단 들어온 CCTV는 확인을 했습니다. 27일, 28일. 헌데 그 뒤에 실종 신고를 받고 나서 계속 수사하는 그 모든 시간 사이에 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5월 31일에 문을 열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 전에 나갔어야만 했는데 나가는 CCTV가 없는 겁니다. 자, 과연 CCTV에 찍히지 않는 그럼 사각지대가 있는 걸까? 많은 방송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정문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CCTV에 바로 찍힙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간다고 얘기해도 찍히고요. 후문으로 나가도 찍히고 옆쪽 길로 가도 찍힌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었죠. 자, 2015년 11월에 결혼을 했던 신혼부부. 1년이 채 되지 않아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 헌데 문을 개방을 했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안이요. 그냥 사람이 잠깐 외출한 느낌이었죠.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사람만 사라진 건데 아내 최성희 씨가 정말 아끼던 강아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변 패드는 더러워진 상태였죠. 어디론가 멀리 간 건가? 지하 주차장을 가봤는데요. 이들 부부의 자동차는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었죠. 경찰 발표에 의하면 사라진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신분증, 여권, 노트북 그리고 뭐 의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방법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걸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분명 CCTV는 존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가리키고 있는 CCTV의 모습, 아파트 1층에 있는 CCTV의 모습, 어디에도 포착되지가 않았던 거였죠. 해서 방송국에선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고요. 방법은 뭐냐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중앙에 있는 중앙 계단을 이용했던 게 아니라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사이드에 있는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쪽 찍고 있는 경로당 방향을 찍고 있는 CCTV가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려오자마자 옆으로 나오는 계단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벽, 담장 벽을 넘어서 1.3m짜리를 넘어서 벽에 착 붙은 다음 위로 올라옵니다. 후문 쪽을 비치는 CCTV 밑쪽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차장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라인이 비추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왼쪽 부분 아예 존재하거든요. 해서 왼쪽으로 쫙 붙어가지고 가면 주차장 후문 쪽으로 나갔을 때 찍히지 않는다. 유일하게 찍히지 않는 공간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방송사에서 나오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엥? 왜 저렇게 나와? 그리고요, 마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분들은 부부가 동시에 자의적으로 나온 거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짐들을 챙겨서 글로 나간 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역으로 이제 가져가 보게 되면 마치
미리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전부 체크하고요. 그 동선대로 나갔단 얘기가 됩니다. 누가요? 남편이던 아내던 혹은 둘 다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안 나왔는데 보통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조금 맛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라면요, 애초에 뭘 하는 게 맞는 거죠? CCTV 동선을 피해서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한다면 첫째, 장 보고 들어오지 않았어야죠. 장도 볼 생각도 못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야 되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냥 도망가야죠. 왜 굳이 집에 들어와야 되냐고요. 평범한 퇴근길인데도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CCTV가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 어디에 CCTV 있는지 아시나요? 뭐 어딘가 있겠지, 엘리베이터에 있겠지는 아시죠? 그게 어느 정도의 각도로 비춘다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관리사무실 같은 데 가서 CCTV 화각 같은 거 보고 다니시진 않으시죠? 아무리 사각지대를 찾는다고 얘기해도요,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해봤을 때 CCTV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치더라도 그 화각에 대한 부분은 절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줌을 땡겨 놓은 건지 뭐 광각으로 찍었는지 망원으로 찍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집에 들어오고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그랬죠. 근데 2016년 5월 30일 실종 문 개방하기 전날입니다. 월요일이었거든요. 아내가 출근을 안 합니다. 연극 배우 최 씨가요. 그러면서 떡하니 문자만 하나 보내놓게 됩니다. 더 이상 제 상태로는 공연하기 힘들 것 같다. 지난번처럼 사고 쳐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다. 공연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 어떠한 연락도 한동안 받을 수가 없다.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상하죠?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아내가 보낸 게 맞을까? 누군가가 아내의 핸드폰으로 보낸 거 아닐까? 대부분 많은 사건들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본인이 보낼 거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어떤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월 27일 이후에 생존 신호가 끊겼다고요. 병원 입원 기록, 치료 기록, 금융거래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락 자체가 다 거짓말이란 뜻이거든요. 본인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다른 게 없었을까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남편의 실종 신고, 그 생존 신호는 조금 길게 이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가게 주말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새벽 1시에, 새벽입니다 이때, 5월 29일 새벽 1시에 전화를 합니다. 지인들에게. 그리고 저녁 6시경에는 동업자에게 전화해서요, 동업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안 좋은 목소리로. 아, 내가 다녀오면 얘기할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돼. 한두 달 정도 못 나가. 그래서 사업 관련 같이 동업을 했으니까 돈도 이렇게 좀 보내주고 어디서 뭐 사면 돼. 이런 식에 대한 연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실종 저녁에 문을 개방했던 날이었죠. 근데 이날 앞서 보신 아내 최 씨가 문자를 보내고 그 이후에 그 문자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연극단은 난리가 났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씨였거든요. 전 씨가 전화를 받아서 아내가 약을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전화를 못 받는다. 지금 공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내와 달리 남편 전 씨의 생존 신호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언제까지요? 5월 31일 저녁 때까지는 이어집니다. 아내만 5월 27일 마지막 집에 들어간 CCTV가 끝이었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남편만큼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간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요, 남편 전 씨는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문자를 보낸 기록들이 확인되는데 6월 2일 날 전 씨의 친아버지에게 전 씨가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자기 괜찮나요? 괜찮다라는 취지의 문자였죠.
당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봤을 때 광안리에서 꽤 멀리 떨어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이동을 하게 되고 핸드폰이 꺼지는데요. 아내 최 씨의 핸드폰은 서울 천호동에서 밤 10시에 신호가 끊깁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끄고 하나는 켰고 그 킨 게 기장이었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움직인 겁니다. 사람이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핸드폰을 누군가가 가지고요. 서울 천호동까지 이동을 했고 거기서 전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예 신호가 없죠. 자, 이 이야기가 나간 직후 용의자가 한 명 떠오르게 됩니다. 그 용의자는 바로 장 씨였습니다. 장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남편 전 씨의 어쩌면 첫사랑입니다. 남편 전 씨가 최 씨랑 결혼하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여성이었는데요. 둘 사이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가깝고 굉장히 애틋한 사이였다라는 게 주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남편 전 씨의 군대까지 기다렸던 게 장 씨였는데 집안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해서 결국 이들은 헤어지게 됐고 장 씨는 한국에서 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전 씨가 6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막 잠적하며 살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 씨는 전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뭐 사랑할 사람은 너야. 만나자. 이런 식의 연락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장 씨의 첫 번째 결혼을 했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들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부터요. 장 씨의 가스라이팅은 점차 심해집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관계가 쭉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언제 심해지기 시작했냐면 그 이후에 또다시 장 씨는 결혼을 합니다. 그게 노르웨이에 있는 남편입니다. 노르웨이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헌데 장 씨는 끝까지 남편 전 씨를 괴롭힙니다. 전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최 씨까지 괴롭혔습니다. 협박이요. 말도 안 되게 했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미 증거들은 다 남아 있거든요. 실제 이들 부부의 결혼식장엔 보디가드까지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장 씨가 니네 결혼한다고 죽여버릴 거야. 니네 가만 안 둬. 이런 협박을 계속했었거든요. 실제 아내 최 씨가 좀 정신적인 질환을 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장 씨 때문이었어요. 너무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남편 전 씨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아내 최 씨에게 다 공유하고 있던 상태여서 서로 다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렇게 장 씨는 위협을 가합니다. 너 내 전화 안 받아? 네 아내랑 너 애도 가졌더라? 난 너 때문에 애까지 이러는데 애 무사할 것 같아? 특히 아내 최 씨, 최성희 씨가 임신을 하고 난 직후부터는 장 씨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도를 넘기 시작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5월 6일 장 씨가 한국에 2년 만에 입국합니다. 진짜 신기한 건요. 한국에 들어왔죠. 2년 만에. 자기 부모님한테도 연락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펄쩍 뛰었어요. 들어왔다고? 아예 몰랐거든요. 장 씨가 5월 6일 날 들어오고 일정이 6월 21일경에 출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경찰 진술에다가는 자신의 노르웨이 남편의 휴가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안 들어왔죠. 확인해보니까 5월 6일 날 먼저 장 씨가 들어왔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노르웨이 남편이 입국을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실종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장 씨와 노르웨이 남편이 함께 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한국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냥 남편하고 와서 휴가 즐기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디서 잤냐? 찜질방이요. 모텔이요. 그럼 그 결제한 내역 좀 보여줘요. 현금 썼는데요.
그러면 뭐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버스 탔어요? 현금 썼어요?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 말로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확히 경찰이 파악한 건 어디서 잤는지 어디에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부산 쪽에 왔다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27일, 5월 28일 그 일이 있고 5월 31일 날 문을 개방하고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이 됐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6월 7일이었습니다. 장씨 부부가요, 일정을 2주 앞당겨서 갑자기 출국해버립니다. 노르웨이로 간 거죠.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어오고 나갔을 때 그 사이에 이들 부부가 실종됐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원한 관계였습니다. 의심은 증폭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고 이들도 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말이죠. 그 이후 2017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결국 노르웨이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장 씨는 노르웨이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해달라. 결국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고요. 2018년 12월 5일 노르웨이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시켜버립니다. 범인이란 증거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그 정도의 신분으로는 범죄인 송환으로서 보낼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재개가 되려면 경찰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99%의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했다.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게 장 씨다. 장 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 씨가 노르웨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완벽한 용의자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노르웨이에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하나씩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에어비앤비의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상대방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고도 사람을 받는 공간,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여행이었죠. 해서 이 시기쯤 2016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노르웨이 국적이든 어떤 사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대여한 공간이 광안리 쪽에 있는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제보들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장 씨는요,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2년 만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면 이제 9년이 지났네요.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된 지가 9년이니까 9년간 장 씨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정확히 표현하면 2년 만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부모님을 안 만났어요. 장 씨는 지금 부모님을 만난 게 1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 부모님을요 11년간 안 만나는 거예요. 왜 한국으로 귀국을 안 할까요? 하나, 한국에 올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죠. 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나 뭐 조사받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인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또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의심이 가죠. 저도 똑같습니다. 전 장 씨뿐만 아니고요, 장 씨의 남편 또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이, 그러니까 노르웨이 남편이죠. 노르웨이 남편은 실제 전 씨와 최 씨 부부를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들어왔다고 그랬죠. 당시에 장 씨가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는 호텔에서 전 씨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노르웨이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전 씨와 최 씨 부부에게 엄청나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분명히 장 씨의 성격상 전 씨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처럼 분명 노르웨이 남편도 가스라이팅을 했을 겁니다.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쟤 때문에 그랬는데, 쟤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분명히 했을 타입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얜 그런 애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길 겁니다. 분명 노르웨이 남편도요, 이들 부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해서 이들 부부가 저는 용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언론이 장 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5월 당시에
노르웨이 국적의 남성과 한국인 여성 혹은 노르웨이 국적의 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라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살인사건이다, 또 끔찍한 행위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실종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장씨 혼자 절대 못합니다. 제압을 하거나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려면 무조건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사건의 출국은 장씨와 노르웨이 남편이 함께 출국했습니다. 2주 당겨서요. 경찰의 실종 수사가 딱 시작되는 그때 떠났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장씨가 먼저 5월 초에 들어왔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들어왔지만 떠난 건 같이 떠났으니 그 사이 같이 있었다라는 건 물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의자가 장씨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씨의 남편 또한 분명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장씨 기분 나쁘시면 고소하세요. 한국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제가 고소하시면 제가 조사 받겠습니다. 너도 받으시고 꼭 들어오세요. 기분 더러우시면. 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사건 정리는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제 생각이 절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수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다수의 힘에 대한 부분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입니다. 당연히 다 읽어왔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많다면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말이죠. 너무너무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거에 사건 현장도 한번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눈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동선을 따서 옆으로 비껴서 사각지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주차장 쪽으로서 나갔어요 라고 하는 말 말고요. 진짜 눈으로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느껴지실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숲에서 정말 많은 스트리머 분들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죠. 그런 서버를 여셔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미스테리 컨텐츠를 조금 하게 됐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멋있게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혹시 똑같이 구현이 될까?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현장과 똑같은 게 구현이 된다면 그 수많은 스트리머분들 앞에서 사건 현장을 재현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 수많은 스트리머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스트리머분들의 각각의 시청자분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다수의 힘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예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문의 모습, 총 16층 높이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현장지인 부산 광안리에 있는 그 아파트, 뒷문과 주차장, 각 CCTV의 위치까지 전부 다 촬영을 만들어 주셔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토대로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동선 말이죠. 뭐였죠? 옆쪽이요. 15층 집에서 비상계단으로 가서 그 비상계단에서 내려가지고 안 보이는 쪽에 담을 넘고 CCTV 사각지대를 어떻게 통해서 뒤에 후문으로 나갔다라는 방송국의 그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요, 그 다수의 힘이었죠. 방송을 끝내놓고 그 수많은 스트리머 분들의 방송 다시 보기를 다시 봤어요. 제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댓글들 보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수의 힘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본 단어는 압도적으로 굳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 나가? 아니 굳이 왜 저렇게 해? 왜? 굳이? 네, 어쩌면 저도요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 많은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그걸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진실, 팩트들이 존재합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분명 신혼부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팩트입니다. 분명 신혼부부 중 남편 전 씨는 생존 반응이 조금 더 길었다. 전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팩트입니다. 그럼 나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물론 어디까지 나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장까지 갔다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나왔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 나왔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위치 신호가 포착된 기장은 문자였으니까요. 도리어 아내 최 씨도 나왔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 씨의 마지막 생존 신호는 이 CCTV가 전부거든요. 5월 27일 밤 11시 16분으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건 컨텐츠를 진행하고 미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나요? 한국이든 해외든 마찬가지로 장기 미제 사건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정보들은 외부에 나와 있죠. 그 정보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가설들이 생깁니다. 그 가설은 어느 정도까지면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 UFO 납치설, 가장 초월적인 방법부터 지나치게 치밀해 보이네, 치밀하고 너무 계획적인데 뭐 이건 이건 무조건 청부살인이야, 어서 킬러가 내려온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건 해외건 대부분의 장기 미제는 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맞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대부분이 치밀하다라는 이야기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오랫동안 안 잡히니까요. 그만큼 증거도 부족하다라는 뜻이다 보니 전문 킬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말이죠. 가장 최근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희 영상을 올렸는데 얼마 전 일본에서 장기 미제 사건 하나가 해결됐죠. 아내가 집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을 누군지를 못 찾았죠. 미제 사건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해결됐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킬러가 했다, 청부살인이다, 남편이 범인이다. 우리 미제 사건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가족 중에 누가 뭐 범인이다 이런 얘기. 신발 족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240mm 여성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한국 거예요. 이거 혹시 범인 한국인 아니냐? 한국인 청부살인 아니냐? 혹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범인 잡히기 전에 혹시 남성이 240mm 신발을 신고 트릭을 만든 거야. 이거 범인 남자인데 이거 신발 신고 이제 코난에서 봤어. 그런 정도의 얘기들도 나오게 되죠. 자, 근데요, 얼마 전에 이 사건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그 수많은 방식들, 가설들이 아니라 보통 살인사건, 원한에 의한 뭐 그런 살인사건에서 보이는 보통의 살인사건이었죠. 다만 당시 증거들이 없었고요. 제대로 뭔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꼬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장기미제로 빠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범행의 트릭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 정도로 치밀하다고? 라고 느껴지는 가능성들 해서 저희는 그동안 미제 사건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가능성들을 제외해보고요.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맞지? 동의하지? 이건 동의할 수 없지?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다수에게서 그걸 봤습니다. 미제 사건을 대할 때 해외에 책을 하나 봤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복잡하게 보일수록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는 전 씨와 최 씨를 괴롭혔던 누구였죠? 노르웨이에 있는 장 씨입니다. 이걸 우리가 당연히 의심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또 한 명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혹은 공범이거나 노르웨이 남편까지 모든 가능성은 다 확인했다고 하니 남은 건 장 씨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심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아내 최 씨와 남편 전 씨는 귀가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심리적인 싸움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씨의 협박을 남편 전 씨는 아내 최 씨와 함께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 있었죠. 이들에게는 어떤 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큰 금액이 저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잘 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내 최 씨의 경우는요, 결혼 전부터
계속적으로 장 씨의 협박 때문에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정도의 상태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진 그날 5월 27일 귀가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CCTV에도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없었죠.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별 문제가 없었죠. 의문점 첫 번째입니다. 장 씨가 전화해서 협박을 했고 무서워서 도망친 게 맞을까?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심리적인 걸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들 부부였다라고 생각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무슨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게 있었다. 그 당일날 5월 27일 그렇다면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야, 나 한국이야. 보자. 무섭죠. 당연히 그렇죠. 원래는 외국 번호로 전화 와야 되는데 한국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장신 거예요. 멘탈 나가죠. 한국이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됐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걔 들어왔대. 지인들에게요. 나 어떡해? 야, 이거 이상한데?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뭐 주변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도 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 집 근처에 있다. 아니면 한국 들어왔다. 라는 것 때문에 아내 최 씨가 굉장히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집에 갔으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린 알아요. 챙겨야죠. 도망칠 거니까. 장 씨가 뭘 할 것 같으니까 도망쳐야죠. 돈을 챙길 수도 있고 다른 걸 옷도 챙길 수도 있고 뭐 짐 같은 거 챙길 수 있죠. 근데 아내 최 씨가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아내 최 씨가 진짜 아끼는 게 뭐죠?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내 최 씨가 오랫동안 떠나간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무조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는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통 누군가 협박을 해서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15층 사시는 분들입니다. 빨리 도망가는 방법 뭐예요? 집에서 차 키 가지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빨리 가서 주차장 가서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차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주차장에. 차를 안 탔단 얘기인 겁니다. 보통 너무 급해서 빨리 도망쳐야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가게 일을 루틴을 알잖아요. 새벽에 마치는 거. 남편이 일하는 전 씨의 그 가게까지 가서 남편을 태우고 도망치는 게 맞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죠? 옷가지들, 짐들, 강아지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게 맞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도망치는 흔적을 지워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도망가는 장면을 감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각지대를 피하면서 CCTV 방향 밖으로 나갔다고요. 도리어 자기들이 정말 급하게 위험에 처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패닉 상태고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의 신혼부부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CCTV 사각지대를 미리 인지하고 그 동선을 피해서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전문가분들의 말씀대로 나가는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역으로요.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래야죠.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 사각지대 방향으로 뒷문부터 해서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는 흔적도 없앴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한 위협을 느꼈다. 도망쳤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 이후에 메시지를 남길 시간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내의 생존 신호는 아예 끊겼죠. 남편은 뭔가 되게 큰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어요. 누군가가 있었으면 협박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아내 최 씨는 아예 생존 신호가 없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시간적 편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5월 27일 밤 11시 16분 자정이 넘은 시각인 5월 28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이들 사이에는 약 4시간 16분의 편차가 있습니다. 안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신가요? 자, 왜 이상한지 한번 봐볼게요. 심리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장을 보고 아내는 집에 들어옵니다. 불안한 거 없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을까요? 루틴은 당연히 알고 있죠. 가게 일이니까. 새벽 3시 반, 즉 4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내는 알고 있는 겁니다. 루틴이니까. 자, 그러면 아내 최 씨는 이렇게 짐을 들고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집안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 격투나 뭐 이런 흔적 없다 그랬죠. 도리어 그냥 책상에 장 봐왔던 이 물건이 그냥 그대로 올려져 있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 집을 뒤졌거나 거기서 뭐 혈흔 반응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 보통 사람의 심리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내 최 씨 귀가합니다. 제일 먼저 장을 봤던 거를 식탁에 올려놓고 오면서 뭘 하셨을까요? 강아지죠. 강아지를 우선 챙겼을 겁니다. 예뻐해주고요. 강아지 배변 패드에 오줌이랑 변이랑 있을 겁니다. 치우셨겠죠. 그거 나중에 봤는데 거기 다 더러웠다며. 그건 나중에 개방한 시간이 4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놓고 배변 패드도 치우고 그 다음에 강아지에게 물도 갈아주고 밥도 줬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4일 뒤에 문을 개방했을 때 장 보고 온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옷을 입은 채로 실종됐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에서이죠? 남편이 오는데 4시간의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강아지 밥이던 배변 패드 갈아주고 물을 줬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사람 뭐 할까요? 그날 일 마치고 들어왔잖아요. 밤에 뭐 하죠? 씻죠. 옷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뭐 씻는 거 준비하거나, 그거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준비해야죠. 장 본 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먹을 거를 꺼내놓고 준비하고 요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하시죠? 이상하죠?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은 새벽 3시 반에 귀가를 했습니다. 4시간의 편차인데요. 이 집의 모습은 마치요 11시 16분 상태에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아내가 옷을 입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간 느낌이요. 이상하죠? 만약 전문가분들의 말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새벽 3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4시간 동안 아내는 그냥 옷을 그대로 입고요. 장 본 거 그대로 두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남편도 들어올 때 어떻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뭐 다급하게 들어오거나 뭐 전화를 받아서 위험하고 처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오라가는 느낌이 아니죠. 남편도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옷을 이대로, 이 복장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말대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아내는 집에 들어와 어떤 이유인지 옷도 안 갈아입고 물건도 정리하지 않고 남편에게 별다른 연락도 안 한 채 무려 4시간을 그냥 집에서 기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이죠. 남편이 오면 함께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미리 생각하고 집에서 대기했다고요.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있었다고요. 이미 불안감이 있었다고요. 만약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집을 가지 않거나 굳이 집에 갔어야만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걸 사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야 되니까. 언론인의 보도에서는 뭐 여권, 신분증, 노트북 이런 것들도 사라졌다라는 얘기의 대목들이 나오니 뭐 미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권, 신분증, 노트북 이게 신혼부부 집에서 있었다가 사라진 건지 노트북을 갖다가 판 건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 건지 확인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아예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밀항할 거면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돈 인출해야 될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진 걸 얘기한 거지 이걸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 안 보인다 정도예요.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있죠? 누가 들어가서 여러분 집 수색한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서 뭐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옷이 있냐 없냐는 확인해 봐야죠. 없어요. 그럼 이 옷 입고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집안에 들어와서 위험을 느꼈다라고 하면 강아지를 데리고 무조건 바깥으로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 상황이면 보통의 심리면 차 가지고 도망갔죠. 강아지 챙겨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겁니다. 빠르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럼 남편한테 갔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둘이 같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섰다라는
그 전문가분들의 내용과 약간 배척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그대로 앉아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옷 입고 가만히 짐도 정리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남편이 올 때까지 3시간 반 거의 4시간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니까 같이 자 가자. 그래가지고 사각지대 안 보이는 쪽으로 가자. 비상계단으로 해서 15층을 굳이 걸어 내려가자. 그리고 가자. 너무 이상하다고요.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결합시켰을 때 남는 가능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좀 나눠보자고요. 이들 부부가 함께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인 겁니다. 자, 물론 심리학 상황에 맞춘 뇌피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 최 씨가 11시 16분 귀가 직후 집에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은 복도식 아파트죠. 어딘가로 갔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층 사시는 분이 5층에 갈 일이 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15층 사시는 분이 16층이나 14층이나 13층 정도에서 무슨 뭐 볼 일이 있거나 누가 그쪽으로 오라 그러면 아마 계단 타고 갈 수도 있죠. 굳이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16층 아니면 같은 층인 15층 14층 아니면 13층 정도까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이동을 했다면요? CCTV엔 절대 찍힐 이유가 없죠. 밤늦은 시간이고 거기엔 CCTV가 있지 않으니까. 그 이후 아내는 생존 신호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후 말했던 뭐 병원에 입원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 또한 집에 새벽 3시 반에 귀가를 했죠. 루틴입니다. 아내가 알겠죠. 아내만 알까요? 장 씨도 알죠. 장 씨는 남편을 계속 감시했거든요. 언제 집에 가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남편이 집으로 귀가한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뇌피셜입니다. 11시 16분쯤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를 집 밖으로 유인한 게 만약에 장 씨라면 혹은 장 씨의 노르웨이 남편이었다면 어느 공간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남편과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연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뭐죠? 남편입니다. 남편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끌어들이는 건 매우 쉬웠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이거든요. 집안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로 와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발생됐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이들 부부의 집 안에선 혈흔 반응이나 어떤 폭행 싸움의 흔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 부부가 동시에 남편이 귀가하고 둘이 동시에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사라졌고 그러니까 연락이 아예 없었죠. 옷도 똑같이 없어졌죠. 짐도 그대로 있죠. 이런 말이 되거든요. 아내가 더 귀가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아파트 외부는 아니죠. 그럼 CCTV에 찍혔을 거니까. 아파트 내부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집에 귀가했다가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거나 집에 누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죠. 아내가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이들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가는 모습이 찍힐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얘기했던 것, 그리고 광안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나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외부인의 출입이 매우 다양했던 공간 자체가 광안리입니다. 경찰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수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아파트에 확인했던 내용이 전입신고 세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월세를 해놓고 이중 월세 받는 집들도 굉장히 많은 게 광안리거든요. 자기가 월세 계약해놓고 거기를 약간 이제 렌탈처럼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워낙에 많은 거고요. 그렇다고 집안 당시에 내부를 전부 다 수색했다요? 불가능합니다. 영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심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에서 굳이 저런 각도로 왜 나가?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아파트 내 어딘가였다라는 거죠. 이 아파트 내 어딘가에서 발생했고 그 집은 지금도 존재하겠죠. 렌탈을 했거나 대여를 했거나 가능성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의심대로 장 씨나 장 씨의 남편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지시하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병원 입원해서 못 나가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들은 동시에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분명 이들 부부가 함께 이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체크를 했을 겁니다. 각각을 체크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여자 혼자 다닌다, 남자 혼자 다닌다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CCTV 화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나만 찾았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사건 발생 당시에는요. 하지만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 사건 공개 수배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몇 년 지나서 공개 수배가 됐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들 부부가 사건 당일, 실종 당일 동시에 나왔다는 것보다 시간적 편차를 뒀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사라지고 그 뒤에 남편이 사라졌다라는 게 그나마 당시 상황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다면 공간은 분명 좁혀집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봤던 그 공간이죠. 이 아파트 16층짜리 아파트의 15층에 살고 있었던 부부. 그 15층 중심으로 위층, 아래층 혹은 같은 층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딘가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2025년 버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새로운 가능성, 부부가 같이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시간의 편차를 두고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바라보지 말자. 정말 복잡할수록 단순한 것이 정답이다. 정말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다른 사건들처럼 일본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했던 사건도 옆집이었죠. 정확히 옆집이지만 이 당시에 이 범죄의 키는 이 아파트 안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2016년 5월 당시에 이 광안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혹은 월세에 월세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셨던 분들, 공소시효 지났거든요. 그 불법인 거 저도 아는데 시효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하신 분들 중 노르웨이 국적의 남성이 혹은 노르웨이 국적의 부부가 예약을 해서 온 적이 있다라는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